시간이 돼가지고 여러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올해 마지막 또 세미나인 것 같은데요. 항상 처음 시작하는 인원수에 비해서는 좀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장한 선생님 혹시 시작하기 전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걸 찍으셔야 되는가요? 행사에 대해서 뭐 안내 말씀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우선은 저희가 발표하기 앞서서 이제 참석자분들 사진을 약간 자료용으로 좀 남겨놔야 돼서요. 지금 참여하신 분들 괜찮으시다면은 카메라 잠깐만 이제 풀어주셔서 사진을 먼저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어,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카메라만 켜주시겠어요? 네, 그럼 우선은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교수님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오늘 모신 연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8차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 이고요. 오늘은 김새롬 인제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김새롬 교수님 소개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 김새롬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김창혁 교수님 지도로 박사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 권력 강화적 참여, 지역 주민 참여 이런 것으로 석사 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의사시고 예방의학 전문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활동하시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도 혹시 건강형평성학회의 좋은 주제들을 보셨다면 그 상당수가 이제 저희 김세롱 교수님의 아이디어다 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김세령 교수님께서는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저희의 어떤 젠더 건강, 여성 건강, 성재생산 건강 관련돼서 일련의 이제 논문들, 그리고 어떤 이슈 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 있는 연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이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공공의료 지원단이나 보건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여성 구성원들을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건이라는 주제 자체도 이런 주제 자체가 이제 어떤 도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더 좀 선도적으로 이런 어떤 걸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연자로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저희 김세령 교수님 바로 강의해 주시고 한 45분 이렇게 하고 또 질문이 또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강의를 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예,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저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김세롬입니다. 약간 정정이 필요한 게 건강형평성학회 학술위원장은 작년에 끝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13년에 끝나서 아주 해방감을 느끼고 오래 지내고 있었고요. 그, 어, 네, 저는 예방의학이고 지역 혁신이고 막 그러니까 엄청 갑자기 엄해져서 그 예방의학에 어울리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지 되게 노력을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젠더건강연구센터, 시민건강연구소라고 하는 비영리 민간연구소에서 제가 포닥하면서 했던 활동들 얘기도 뒷부분에 조금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전체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겠죠? 네, 그리고 마침 이 예방의학회의 그 발표 자리에서 저희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도 있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굉장히 좀 얄팍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방의학회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 마치고 권력 강화적 참여에 대한 발표를 했을 때 받았던 코멘트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질적 연구, 사례 연구를 했었는데 그 좌장을 맡으셨던 교수님께서 예방의학회를 3, 40년을 오셨는데 이렇게 숫자가 하나도 없는 발표는 처음 봐. 이런 게 논문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두 논문은 다 숫자가 나오는 논문이고요. 그 최근에 2023년, 24년에 그 IJGO라고 조금 고전적인 모자보건의 영역을 다루는 저널의 논문을 세 개 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문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굉장히 어설프게 제가 러프하게 생각해 본 건데요. 이제 예방의학 안에서 한국 모성건강연구의 계보 같은 게 있고 그게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초반에는 가족 계획이 한 컴포넌트로 들어갔던 모성건강 사업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하향적인 인구 정책을 하지 말고 좀 더 모성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었던 모성 건강 사업이 있고 이때는 사실 보건소, 보건지소, 모자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예방의학회에서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분만이 점점 의료화되고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면서 이제 2000년대부터는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의 이제 그 자료가 축적이 되고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하는 모성건강의료, 주산기 의료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만 의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모성건강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대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방의학 전문가들 특히 이제 저는 사실 보건정책관리학 전공이고 정책 전공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제가 한 연구들의 위치를 저는 형평성과 교차성 접근을 하는 모성건강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인구 집단 간 불평등이나 분만 뭐 아니면 지역 간 의료 불평등, 상과적 폭력 방지, 뭐 분만 경험 개선, 환자 중심 의료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는 모성 건강 주산계 의료와 관련된 연구들의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제 연구는 아니지만 1세대 연구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제 너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이 연구를 예방의학회 학술 연재집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60년대 이제 가족 계획부터 시작해서 모자보건 사업 했지만 굉장히 성과가 기대한 만큼 되지는 않았었고 이제 지금 이제 지역 간 의료 격차 때문에 분만 취약지에 공공이 국가가 어떻게 투자해서 주상기 의료 유지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없었던 데에다가 이제 막 IBRD 차관 받아가지고 민간 병원도 설립하고 군보건소에 센터도 넣고 뭐 여기 안에서 그래서 이제 모자보건 요원들을 다 배치를 해서 실제로 분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방숙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인구 억제만 열심히 했지 모자보건에는 예산도 14%밖에 쓰지를 않았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건간호사, 조산사가 산정관리, 분만, 산후관리 다 할 수 있게끔 하려던 80년대의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의사 서비스로 전반적으로 대체되는 과정 거치면서 이제 가족 계획은 그래도 약간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주민 조직화를 통한 이제 보건 사업이 가능했다면 가족 계획은 병의원 중심 서비스가 되면서 거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원하는 임신을 산정관리하자라는 국가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라고 80년대 후반에 말씀을 하시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구축이 안 되어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지금도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는 모자 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최근에는 더 고위험 산모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정보관리 체계도 구축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들의 역할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자보건 분야야말로 예방의학과 임상의학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다라고 이제 88년이면 몇 년 전이죠? 아주 한참 전에, 한 40년 전에 돼 있는 걸 보고, 어, 어, 그거를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면 너무 새삼스럽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 몰랐는데, 저만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영역에서의 예방의학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 흔적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99년에 나왔던 예방의학 폐지 개제 논문 소주제 분류해 놓은 거에 보면, 모자보건이 한 4%, 가족계획이 한 2.5%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시는 선생님이 박정환 교수님이신데, 이 박정환 교수님이 한국모자보건학회라고 현재는 거의 산부인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여성 간호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관여하시는 이 학회의 창립 학회장이시고 이 학회에서 여전히 이 미래 모자 보건상 이런 것들을 줘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연구를 하나 했었는데, 이 디파트먼트가 예방의학 하나, 간호 하나, 산부인과 하나, 이렇게 슬롯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예방의학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작은 상이기는 합니다만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거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 박정환 선생님이 하시던 모자보건이 굉장히 예방의학 안에서도 꽤 큰 파트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작아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모자보건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나라 만들기 시기에 기본적인 주산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화를 하고 분만 취약제 정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약간 하시는 분이 안 계셨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진입하게 됐는데요. 이제 가면서 이제 가장 참조를 많이 했던 것은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의료관리학 교실의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상기 의료에 대한 논문들이었습니다. 예컨대 그 병원별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는 국가 정책이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에 그러니까 그 기여하는가 뭐 이런 이제 정책 평가 논문이 있고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이제 기존의 이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제왕절개 분만 수준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계속해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제왕절개가 원래는 도시에 사는 교육을 많이 받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의료 이용을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하다가 2000년에는 이 코릴레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반대로 저소득 뭐 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상열 교수님이 2005년 논문에서 하신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주상기 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은 코로나 때 필수 의료 이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냥 이제 가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료 접근성이 생기는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그 청구 자료에 대한 어세스를 얻게 되었고 그것을 분석하였는데 이제 당시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산전진찰 여기서는 산전진찰 아니고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은 아니고 분만을 경험한 모든 여성이 이제 앞으로 270일 동안 산부인과를 몇 번 방문했는가에 대한 카운트를 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때 이제 그 평균적인 산전진찰 비짓 넘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그 270일 동안의 비짓 넘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2020년 1월이 되면 이렇게 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2022년이 되면 원 상태로 복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조금 리포팅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논문을 진행한 것이 이 두 번째, 이 올해 초에 실린 이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원도 많고 의료 이용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산전진찰의 이용 수준은 어떤지에 대한 형평성 분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산전진찰이 너무 중요한 의료라고 하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예컨대 기존에 국제 개발하시던 분들은 그 적정 ANC 개수로 4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16년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이 4개를 8번 정도는 산전진찰을 받아야 적정한 산전 수준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좀 바뀌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냥 횟수 말고 이제 조금 더 좋은 분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뭐 근거 기반 지침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다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전지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이와 관련된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최근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옛날에 옛날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관련 연구들이 좀 됐었고 특히 이제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가 이제 그때의 핫 토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기는 했습니다만 임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로 고운만 카드라는 바우처 제도가 들어가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제도 도입 이후에 전자간증 등 심각한 출산 후병증이 좀 감소했고 불평등도 감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코호트 자료 분석해서 이제 부적정 산정 관리를 한 산모에서는 이제 중증 모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본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출산과 관련해서 좀 더 좋은 질의 의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이제 학계보다는 당사자들 중심으로 의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약 급여화 해달라는 얘기, 뭐 이제 니프트 검사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방의학 특히 이제 정책관리 분야에서 이와 같은 요구들을 의료 정책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에 대한 시의적절한 에비던스들이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산전진찰 관련해서 그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왔던 과정도 이제 제가 이제 정책 관리자니까 이런 데도 관심이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보험 급여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굉장히 빠른 발전과 의료의 확대를 보여주는 되게 흔한 사례 중 하나로 그 옆에 계신 교수님께 혹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병원에서 태어나시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대부분의 분만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인데,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남자 교수님들, 4, 50대 남자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겠죠? 하지만 엄마한테 그걸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니. 그것도 되게 놀랍고, 이제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분만의 양식이 변화했고, 그 의료기관으로 가서 분만을 하게 된 이후에도 이제 산전진찰이 처음에는 예방적 의료로 여겨지면서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고 분만만 의료 급여가 되다, 그러니까 급여가 되는 상황에서 차차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 안으로 이렇게 그 포괄이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바우처 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입덧약 디클렉틴의 급여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과적 임신중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된 그 연구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정부는 맨날 맨날 이거는 제약사가 알아서 하는 거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디클렉틴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한 2년 전까지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급여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막 여차저차 뭐 제약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러더니 급여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면 어떤 의약품을 제약사를 움직여서 급여 신청하게 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국가는 이렇게 어떤 약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촉진하고 어떤 약에 대해서는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그 적정한 산전 진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도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 이제 부족과 접근 장벽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과이용은 거의 문제시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그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이민자들도 많이 아니다. 이제 아니네요. 그 예상대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자주 방문하고 이민자거나 이제 임신을 늦게 알거나 진료 연속성이 떨어지는 여성에서는 방문 횟수가 낮다고 영국에서 이퀴티 분석이 된 게 있고요. 이제 프랑스에서 한 연구에서는 이제 적정을 6에서 8회, 고이용을 9에서 11회, 과이용을 12회 이상, 뭐 초음파 6회 이상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제 한 2, 30%에서 과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21년에 한 내용이 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정한 산전진찰 받고 있냐, 이용 수준과 양식은 어떤가 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 10년치를 분만 처치 코드를 기준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뽑아서 이 사람들의 의료 이용을 전부 다 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가입자 자격과 지약이 누락된 0.2%를 제외한 340만 건의 분만 을 분석 대상으로 했고요. 이제 8번 정도 가면 적정 산전 진찰을 했다. 이렇게 보고, 산부인과 병의원 방문 횟수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별로, 절대적 불평등과 상대적 불평등을 가장 그 수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자료 만든 플로우고요. 보시면 13년부터 22년 사이에 분만 건수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제왕절개 분만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제 초산부 많아지고, 이제 그 다태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비짓 횟수는 22년 기준 18.7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 평균적으로 좀 많이 가니까 16번 초과해서 가면 오버유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속가 보면 이제 22년이 되면 한 50% 정도는 17번 이상 산부인과를 갑니다. 임신한 동안에요. 그리고 이제 그 8번 미만 가는 부적정 수진자는 이제 원래 4.5%에서 시작해서 쭉 줄어서 1.7%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과 장애와 국적과 보험 가입 종류와 뭐 소득, 지역에 따라서 보시면요. 일단은 20세 미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부적정 수준율이 28.1%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굉장히 적죠.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1년에 한 1,000명 미만 태어나고 1,000명 미만 분만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다 예상하시는 대로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국인 국적이 아닌 경우에 이제 심지어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메디케이드 그 의료 급여인 경우에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그리고 그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에
경우에 이제 부적정 수진율이 낮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이 제일 도드라지는데요. 이제 20세 미만 여성의 분만인 경우에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임신을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임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도 늦게 할 거고 따라서 산전진찰 수진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은 상황인지는 별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절대 불평등과 그 상태 불평등이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시기는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부적정 수준이 오히려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불평등의 수준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분이 이제 소득을 프록시한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따라하기는 한데 이제 메디케이드에서 부적정 수진율이 훨씬 높고 이거는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절대 상대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장 형태도 사실 소득이랑 조금 비슷한 양상이고요. 이제 국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여성들의 부적정 수진율이 훨씬 높았는데 이게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다가 팬데믹 때 약간 튀는 느낌? 이제 불평등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장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보다는 조금 부적정 수진율이 낮은 수준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이 기존에 예방약에서 더 많이 봤던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은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었다면, 소위 이제 새로운 이제로 등장하고 있는 소수자 이슈, 이제 외국 국적이나 장애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청소년이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부적정 수준의 불평등은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만 취약지의 부적정 수진율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제 가장 취약 수준이 높은 A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줄어들다가 팬데믹 때는 다시 약간 벌어지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에서 봐서 이제 에버리지 마지널 이펙트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보셨던 거랑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임신인 경우가 가장 압도적이고, 이제 의료급여인 경우, 한국인이 아닌 경우, 이제 분만 취약지에 사는 경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적정 수진율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산전 진찰 이용 수준 매우 높고 이제 부적정 수진율도 2022년 기준 2% 미만으로 감소해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풍요 속의 불평등이랄까요?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됐고 20세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부적정 산전 진찰률이 모든 집단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서는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와 관련된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그 의료급여 외국인 장애인 분만 취약지 거주자에서 이제 그러니까 급여를 제외한 4개 집단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제 공중보건 위기 시기에 취약 집단의 의료 접근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필수 의료에 대해서 공중보건 위기 시기에 더 많이 챙겨야 된다 이런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팬데믹 때보다 요번에 2024년 의료 대란 때 의료 접근성 제한이 더 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병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의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전진찰 수진율과 관련해서 사실 한국에서 의료의 질,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노이로제와 이제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체계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지금처럼 병원을 가고 의료를 이용하는 양상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병원을 다닐 것을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갈 때마다 휴가를 내는 것도 본인들에게 뭐 그렇게 좋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환자 중심 의료와 분만 경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조금 진행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인데요. 사실 이 연구는 정말로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간 숫자만 본 거라서 이게 논문이 될까? 저도 되게 의심을 했었는데 이제 덜컥 돼서 이제 기뻤던 측면이 있었고, 사실 부적정 산전 진찰을 제대로 보려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하게 갔는지를 이제 봐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게 기존의 그 진단 코드로 그 상병 뭐지? 그 방문 이유가 산전진찰이 아닌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횟수를 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부 상병을 활용한 횟수를 검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병원에 갔으면 필요해서 갔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전부 다 넣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주부 상병으로 산전진찰이 들어간 것만 치면 이제 18번이 아니라 한 2번 정도 덜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적정 산전진찰을 약간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측면하고 이제 부적정 산전 진찰이 결국은 이제 출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신생아 건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연구들은 좀 더 이제 방법론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좋은 분만 경험을 위한 모성 건강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환자 참여 혹은 공유 의사 결정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질적이고 믹스드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 이제 분만과 관련해서 분만 시기에 이제 고위험 그 분만을 한 여성들이 이후에 뭐 CVD 리스크가 올라간다거나 더 추가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런 에비던스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생애 주기 여성 건강 의료의 핵심 개인 지점으로 분만 과정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개입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논문으로 났던 제왕절개 분만율과 관련된 얘기를 한 15분 안에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한 20년 전에는 중요한 보건의료 질지표로 한국에서도 계속 리포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입니다. 이제 WHO는 계속해서 이제 15%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고소득 국가나 저소득 국가나 다 제한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제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쪽에 이제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제왕절개를 중국도 엄청 많이 하다가 최근에 통제 정책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한국 정부는 적정성 평가, 정보 공개 등 정책을 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좀 억제하는 데 성공했었는데 이거가 이제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많이 반응을 했었다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고 모니터링 반대, 뭐 적정성 평가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14년에 정책을 중단했는데 이후에 다시 제왕절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산모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쌍생아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막 조산율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유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연령층화를 해서 봐도 모든 연령대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 연구에서 이제 이 도시거주 고소득층이 아니라 비도시거주 건강문해력 낮은 집단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더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분만의료 특성상 이제 사실 자연분만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고급 인원이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이 여성의 분만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걸리는 시간이 짧잖아요. 이제 투입되는 의료의 자원은 그 시간에는 더 집중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졌을 때 지역에서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에비던스가 이제 외국에서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더 있고 한국에서도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논문에서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브로그로 실은 그 그림인데요. 한국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이제 여러 조사에서 리포팅된 거를 다 넣은 건데,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적정성 평가를 하던 시기에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 이 올라가는 거를 놓고 이거 봐라 정책이 효과가 없지 않은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책을 딱 중단을 했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한 60% 정도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래 모자보건 학자상을 수상하고 이제 모자보건학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에서 연령층화를 했을 때도 모든 연령군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왕절개 증가가 산모의 연령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없고 부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20분 동안 발표를 했는데도 모든 코멘트가 산모가 나이가 많아져서 산모들이 고위험 산모가 많아져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그 기존의 하이포테시스를 기각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디컴포지션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이제 다스급타 디컴포지션 메소드라고 이제 주로 인구학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그 인구학에서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뭐 다 그 외의 변화들이 이 어떤 레이트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이제 쪼개어 보는 방법론이고 이제 굳이 따지지만 직접 표준화랑 조금 유사한 방식의 분석 방법인데요. 요거를 써가지고 이제 인구 구조 변화가 얼마나 상황을 설명하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요거는 올해 11월에 얼리뷰로 떠서 아직 그 페이지 번호는 안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보공단 10년짜리 전수 자료와 동일한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원래는 그래도 그 자연분만을 13년에는 더 많이 하다가 이제는 제왕절개를 더 많이 하게 된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연령에 따라서 제왕절개 분만율 올라가고 초산모에서 높고 이제 이 쌍생아는 97% 이제 제왕절개 하고 있고 이제 지역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뭐 이 시에서 제일 높고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연령과 이제 초산부 이제 다산부 멀티파라 경산부 이렇게 나눠서 본 거고요. 이제 연령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군에서 제왕절개 분만율 늘어났고 이제 25세 미만 집단에서도 이제 초산부인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제왕절개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디컴포지션을 해 보았을 때는요, 이제 연령만 넣어서 이 연령의 퍼퓰레이션 스트럭처를 맞춰서 이제 보면 이 그러니까 산모 연령의 변화가 제왕절개 분만율을 설명하는 몫은 8.7%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어차피 애를 하나만 낳을 거면 둘째를 낳을 때 다시 제왕절개를 뭐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분만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을 거라면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자연분만에 비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파리티를 이제 대리변수로 넣은 게 모델 2인데 이런 경우에는 17.8% 정도가 연령과 파리티 변화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테아를 넣어도 19% 정도가 설명이 되고요. 이제 4, 5는 이제 다테아 대신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 이렇게 넣는데 이제 얘네들보다는 이제 다테아를 넣은 모델 3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산모 연령의 변화 그리고 이제 초산부가 많아진 것이 설명하는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의 몫은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이고 이제 강영호 교수님이 쓰셨던 논문에서 제시했던 가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소득층에서 제왕절개 더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상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에이지 그룹과 인컴에 따라서 나눈 제왕절개 분만율이고 이제 1Q하고 의료급여 집단에서 4Q보다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제왕절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이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뭐 어떤 요인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건지는 약간 조금 더 질적인 분석 이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론과 요약입니다. 이제 13년부터 22년 사이에 분만 양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낳는 애도 줄어들고 초산모 늘어나고 쌍생아 늘어나고 이제 제왕절개 분만율 늘어났는데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연령 구조 변화와 페리티 변화는 이제 전체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를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사한 연령에 유사한 중증도의 산모인 경우에도 제왕절개 분만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10년 사이에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들 물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올로지컬 팩터로는 이제 조산율,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계속 증가 중이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가 증가해서 그런가? 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모성 건강 지표가 나빠지고 있냐? 이제 신생아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냐?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분만은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의료가 그것을 열심히 다 살려내고 있다인 건지 아니면 의료와 관련해서 의료 체계의 이용 양상이 달라진 건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아무래도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공자 입장에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크고 이제 분만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연분만을 시도하기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큰 컴포넌트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그렇다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요인으로 분만의 문화가 어떻게 변했길래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이제 제왕절개 나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연구 과제인데요. 네, 아이를 낳은 그 산모들과 이제 충분히 많이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회피하고 어떤 문제도 내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생겨서는 안 되고 나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이제 휴가를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는 월요일 날 아이를 낳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출산 휴가를 남편도 같이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이를 하나만 낳는다면 수술이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고 제왕절개 분만 그 자체가 문제인가에 대한 입장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들을 할 때 이 뭐 주산기 위료 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제 보건의료 체계 연구자이자 보건정책 연구자로서 이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으로 주산기 의료 이용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제 2005년에는 교육 수준과 이제 소득 수준 높은 여성들이 제한적인 분만율이 높았는데 이 추세가 뒤집혔잖아요. 이거는 한국에서 주산기 의료의 특히 이제 경제적인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반대의 격차, 이제 환자 중심 의사결정이나 이제 분만과 관련해서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 이런 것에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방의학에서 보건정책 관리가 사실 논문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거 이제 그냥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확장 가능한 정책적인 지식으로서 학술적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보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의료 접근성을 넘어서 의료의 질로 전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사실 각 임상 영역에서의 이제 학술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각자 알아서 다 논문 쓰시면서 예방의학에서 정책 전공자들이 관여할 수 있거나 잘 아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주산기 의료 같이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영역이
중요하고 이제 환자들의 입장과 경험과 여성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영역에서부터 이 어떤 퀄리티에 대한 국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주상기 의료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연구들에 비해서 한국은 뭐 퀄리티 차일드 버스 익스피리언스, 뭐 옵스테트릭 바이올런스 이런 것들이 거의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의 굉장히 좀 생의학적인 접근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의료 경험 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OECD에 리포팅되는 지표 안에 분명히 분만 관련 지표들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의료 이용과 관련된 조사, 국가조사,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하는 조사에서 분만 관련 지표는 한 번도 측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부터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주상기 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국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도 한국은 뭐랄까 굉장한 선진국이랄까요? 이제 90년대 한국에서 여아 선별 낙태를 많이 해서 한 300만 명의 여성들이 사라졌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중국하고 이제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했으니까 그렇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현재 여아 선별 낙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아 선별을 할 수 있는 초음파가 시골에도 이제 막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이제 선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90년대와 2020년대니까 한 30년의 격차를 두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주산기 의료를 경유해서 발생하는 어떤 전반적인 여성의 이거는 생명도 아니고 실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 이제 제왕절개 분만율도 중국에서 이제 2010년대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처럼 막 엄청 이렇게 강압을 해서 너네 제왕절개 분만율 높으면 돈 안 줄 거야. 뭐 처벌할 거야. 뭐 공개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시기는 일정한 시기일 뿐이고 의료 이제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말고도 다른 분만과 관련된 의료의 양상이 이제 한국과 굉장히 동아시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선도 국가인 한국이 다른 정책을 한다면 이제 그것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예방의학회지에도 논문을 이제 주저자로 세 개를 못 쓴 것 같은데 이 IJGO를 가게 된 맥락 설명을 살짝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9년에 박사학위 받고 시민건강연구소에서 포닥을 하면서 이제 임신 중지와 재생산 정의 뭐 이런 공부를 하고 관련된 이슈 페이퍼 같은 것들을 쓰면서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에 임신 중지에 대한 의료 접근성에 대한 연구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런 주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의료, 특히 예방의학 특히는 아니죠. 이제 한국의 의학계 그리고 예방의학 안에서는 저런 연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나 별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주제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냐면 그냥 제 예상입니다. 네, 투고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때 조사한 질적 조사 결과들이 퍼블리시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슈 브리프 쓰고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이 그때 낙태죄 폐지 활동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피고라고 하는 아까 그 IJGO 논문을 출판하는 국제 산부인과 협회 학술 대회에 초록으로 내보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학회가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찾아보니까 막 조산사 뭐 활동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가는 학회더라고요. 산부인과 전문의들만 가는 학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초록을 냈고, 초록이 된 동시에 이 초록이 굉장히 흥미진진하니 논문으로 퍼블리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논문을 썼고, 그게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학회에 가서 그 내용을 발표했었고, 갔더니 아까 제가 이제 갔다 와서 퍼블리시한 산전진찰의 불평등, 그리고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 이런 등의 논문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발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쓴 이 논문들을 역학회지나 예방의학회지에 냈으면 리젝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IJGO라고 하는 이 국제 산부인과 학회지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투고를 해서 이제 출판이 되는 경험을 했었고, 앞으로 이제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 모성 건강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컨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은 그리스나 터키처럼 민간 의료가 강한 나라의 특성이고, 이제 자료는 없지만 한국에서 이제 무통분만, 회음부 절개, 리프트 검사 이런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 생각하고, 이제 난임에 대한 의료 서비스 급여 수준도 이제 가장 높고 많은데, 더 많은 의료를 할수록 더 좋은 건지 이런 식의 연구가 이런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의료 격차가 이제 풍요 속의 빈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간 의료 격차와 더불어 이제 필수 의료과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임출산의 필연적인 위험을 이제 산모도 이제 의료 제공자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왔던 형평성과 교차성에 대해서 제가 막 길게 설명을 할 깜냥도 되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 뭐 좀,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건강 형평성 같은 경우는 2016년 가을 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창혁 교수님이 형평성 주류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하셨던 거를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정한 의료 접근성이 보장이 되고 굉장히 잘 살고 굉장히 오래 사는 국가가 된 한국에서는 이제 형평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형평성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이어서 그냥 지역에 살아서 그냥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이 다층적인 축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어떤 불평등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이론이자 개념이고, 이런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들이 이미 서구 국가에서는 주류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 잘 사는 나라가 된 한국에서 이제 모성 건강을 보건의료 체계 관점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이제 교차성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탐구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세론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로 발표하셨던 연구 세 편, 특히 두 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실색하고, 그 다음에 진찰이 키워드였었는데, 이런 어떤 재생산 건강, 모자 보건의 좀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표들에서 를 말씀해 주시기 앞뒤에 이제 앞쪽 부분에서는 저희 예방의학과 이 분야와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되게 유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기대보다는. 네, 제 실망. 그, 그리고 끝에는 이 분야의 전도 유망함이랄까? 약간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분야가 중요해서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의료 질평가의 아주 절묘한 어떤 필드이다. 이런 게 매력이 어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또 말씀드리면서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몇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한국의 제왕절개율 65%, 그리고 이제
산전 진찰률이 지금 교수님 연구에서 18.5인 거잖아요. 그래서 산전 진찰을 20번 가는데, 네, 제왕절개율은 65%, 그리고 이제 여성 자살률은 이제 10대에서 남성을 초과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은 이제 0.7. 그래서 이 대체 이제 우리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정도면 뭐 분야 간의 협력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좀 한번 같이 앉아가지고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좀 되게 좀 긴급한 어떤 좀 필요한 공중보건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그 외에 여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김정한 선생님께서 몇 가지 이제 설문조사 참여해달라는 그런 얘기 해주셨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 잘 들었습니다. 귀한 결과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산전 진찰률에 대한 분석을, 이제 형평성 분석을 하실 때, 저희가 분만 취약지가 상당히 좀 취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격차가 나서 분만 취약 지역이 제일 산전 진찰에 부적적한 율이 6점, 제일 높은 데가 6.6%로 제일 안 좋기는 한데, 그 격차가 다른 뭐 장애인이나 뭐 외국인이나 뭐 이런 격차, 연령, 특히 20대 연령의 격차보다는 훨씬 작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왕절개술은 62%, 저도 최근에는 수치를 안 봤는데,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이거는 제왕절개를 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연구하거나 분석한 게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분만 취약지 관련해서, 사실 제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한 여가부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자료도 보고, 이제 인터뷰도 다니고 했는데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군 지역에 기본 결혼한 젊은 여성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상황이 좋아 보인달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이를 뭐 많이 낳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병원도 다니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도 이제 외부로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 분석이 뜯어보면 이상한 게요. 분만 취약지에서는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부인과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근데 그 취약지 중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런 도즈 리스폰스, 그러니까 약간 취약 수준이 높으면 부적정 산전 진찰률이 높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지리적 격차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아마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임신이 되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내려와서 이주민 여성들의 임출산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묻고 다녔는데, 이제 사실 저소득 국가에서 온 산모들은 자기 부모님과 자매들이 집에서 다 아이를 낳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이용과 관련된 생각들이 조금 국내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방식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컬처럴 베리어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왕절개분만율 증가 같은 경우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한 2010년대 중반 정도에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주로 그 소송 때문이다. 그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논문들이 한 5, 6년에 하나씩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산모들이 직접 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연구 논문은 못 봤고요. 그리고, 사실 제왕절개 분만율 증가와 관련된 그 모자보건학회지의 종설 논문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 심지어 해외 연자가 이제 한국 산부인과 학회 학술대회에 와서 막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던 좌장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에도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급한 다른 문제들, 뭐 의료 소송이라던가 이제 분만 인프라 붕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 자체가 정책 현안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네. 사실 좀 논의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분야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근데 일단은 근데 좀 도메인이 다른 어떤 속성들의 격차의 크기만으로 일괄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분만율과 관련해서도 사실 분만율도 그렇고, 이 산전 진찰도 그렇고, 이제 의료화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계속 달고 계시듯이, 18번을 제대로 간 건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제대로 간 거야? 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좀 따져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제왕절개 상승과 관련해서 2002년, 2014년에 이제 의료 질평가에서 리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상승 증가 양상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또 임상하시는 쪽에,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자체에 환자가 원할 때가 포함이 됐다라는 걸 명분을 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어떤 것들을 서로 다 이유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이제 좀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 모자보건의 의료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굉장히 저희 예방의학 분야에서 특히 이 임상과 예방과 보건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모자보건인 만큼 과거에 대한 좀 성찰적인 것들을 토대로 좀 더 좀 혁신적인 방향의 좀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중언부언하네요. 죄송하고요. 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벌써 1시가 넘어가지고 정은경 선생님 말씀하신 거 거주지, 레지던셜 에리아 분석도 하고, 그 취약지에 따른 분석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티브 스탯이니까요. 이제, 서울 대도시 시군에서는 그냥 시가 조금 높은 걸로 나왔고요. 제왕절개 분만율이요? ANC 말고요. 제왕절개 분만율 같은 경우는 분만 취약지를 별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윤 교수님 연구팀에서 2019년에 출판한 논문에 분만 취약지에서 모성 합병증이 조금 더 높고 제왕절개 분만율도 더 높다는 논문이 퍼블리시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저희 그래도 이 이슈와 관련해서 김세령 교수님이 그래도 제일 좀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들 김세령 교수님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저희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지역의료 혁신센터에 자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좀 넘어가지고 우선 급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신혜선 교수님 저희 지역의료 혁신센터 저희 세미나 올해 이번 학기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 해주실 뭐 그런 말씀 있으실지요? 예, 아닙니다. 잘 지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신선 김세령, 교수님 뒤에 후광이 비치네요. 네, 네. 딴데 있어서. 김세령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까 그게 뭐 질적 연구 얘기하시길래 저도 사실은 조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질적 연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그 시기에 맞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딱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잘 진행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네 하여튼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미나인데 오늘 그래도 한 30분 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신 저희 구성은 사실 정은경 선생님께서 전체 기획은 해주신 거고 지금 예방의학회하고 지역의료 혁신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또 한 학기 동안 또 수고해 주시는 또 김유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